엄마, 지금 회의 중인데 이따 다시 전화드릴게요. 어머님, 저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혹시 돈 때문에 전화하신 거면 죄송하지만 그 말을 들은 순간 핸드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겨우 한 달도 안 된 날이었고, 장례비에 병원비까지 다 쓰고 나니 통장에는 고작 84만 원이 남아 있었거든요.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어디에 기대야 하나. 그 답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자식들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바쁘다는 핑계와 돈 없다는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죽은 남편보다 살아있는 자식들이 더 차갑게 느껴졌던 그날. 이 이야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언젠가는 마주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깊이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저 부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마음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는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영자, 올해로 70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서울 외곽에서 남편과 함께 조그마한 식당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들 하나를 두고 그 아이 하나 잘 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새벽같이 일어나 고깃국을 끓이고 밤늦게까지 불 앞을 지키며 살았죠.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지만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자야, 우리가 고생하더라도 민수 하나만큼은 배골치 않게 키우자.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민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에도 직접 책을 읽어주고 저는 틈나는 대로 도시락을 싸서 학원 앞에 서 있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 준비하느라 학원비가 3배는 들었는데 그걸 대느라 남편은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막노동까지 하러 다녔죠. 결국 민수는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걸로도 충분히 보람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수 부부가 주말마다 손주를 데려와 맡기고 갈 때도 허리가 휘어지도록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도 민수가 바쁘니까 정이가 힘드니까 라고 스스로 위안하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암 판정을 받았을 때부터 저희 삶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보험 하나 없이 수술에 항암까지 거치자 그나마 있던 예금은 순식간에 바닥이 났고 퇴직금도 병원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장례식장에서 민수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조문만 하고 1시간도 채 안 되어 나갔고 정희는 아이 맡길 사람 없다며 전화로만 인사하고 말았어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게 끝이라는 거요.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도 시어머니도 아닌 사람이 되었다는 걸.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남편의 사진이 놓인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도 불을 켜야 할 만큼 어두운 그 공간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떠난 자리는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텅 빈 통장 잔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차마 말 못한 막막함으로 가득했죠. 며칠을 그렇게 버티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조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들려온 대답은 이랬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 상황도 안 좋고요. 아이 학원비도 200 넘게 나와요. 죄송해요. 다음에 좀 상황 나아지면 도와드릴게요. 말을 잇지 못한 건 저였습니다. 그 한마디면 됐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구나. 그걸 단박에 알아차렸죠. 며느리 정의는 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저희도 빠듯하거든요. 지금 애들 키우는 거 진짜 만만치 않아요. 혹시 돈 얘기시라면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돈 얘기시라면 그 말이 며느리의 입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게 그저 놀라웠습니다. 물론 제가 평생 돈 많은 부모는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집 한 채 사줄 능력도 없었고 그저 아파도 참고 손주 봐주는 걸로 어머니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결국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곳은 이제 저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남편과 함께 살았던 그 시골집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햇살이 잘 들던 뒷마당과 아궁이에 장작을 넣으며 웃던 남편의 얼굴. 서울에서 들고 갈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옷 몇 벌, 그리고 남편의 유품 몇 개. 이삿짐도 아니고 도망치는 것 같기도 했죠. 버스에 올라타 창밖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고층 건물도 차들이 뒤엉킨 도로도 이젠 전부 남의 세상 같더군요. 시골에 도착한 날 밤 오랜만에 켠 형광등은 깜빡이며 반쯤 꺼져 있었고 방 안에는 먼지 냄새가 가득했지만 그런데도 마음은 조금 편했습니다. 여보, 나 왔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집이에요. 이제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해요. 혼잣말처럼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는데 창밖엔 별이 참 많았습니다. 서울에선 보지 못했던 밤하늘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누구 엄마도 아닌 그냥 오영자로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연히 아주 우연히 그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고를 정리하다가 먼지 낀 상자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절대 건들지 말라고 했던 그 상자였죠. 호기심인지 외로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었죠. 계좌 절대 손대지 말 것. 오직 당신만 볼 것.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작은 봉투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꿔놓을 줄은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 자종이 몇 장이 나왔고 그 중 하나는 오래된 주식 계좌 명세서였습니다. 계좌 개설일은 1993년. 손글씨로 동창 추천이라 적힌 메모지가 붙어 있었죠. 무슨 생각으로 남편이 이걸 숨겨두었는지 처음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몇십 년 전 문서였고 설마 아직 살아있는 계좌일까 반신반의하며 읍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창구에서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자 처음엔 그저 무심하던 그의 눈빛이 순간 딱 멈췄습니다. 이 계좌 고객님 명의 맞으신가요? 네, 제 남편 명이고 사망하신 지 한 달 됐어요. 제가 상속인입니다. 직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컴퓨터를 몇 차례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거 지금 보유평가액이 186억 원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몇 억이요? 186억입니다. 게다가 이 기업이 최근 AI 산업으로 대박이 나서 주가가 10배 넘게 올랐어요. 배당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현금성 자산도 10억 이상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제 다리가 풀려 그대로 창구 의자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게 남편이 말하던 그거였구나. 영자야, 이건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쓸 노후 보험이야. 그 말을 웃어넘겼던 제 모습이 스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걸 남겨놨었어요. 은행을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눈물은 그냥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이 종이장 하나가 제게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꿔준 순간이었지만 기쁨보단 혼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이걸 민수에게 말해야 할까? 정희는 알면 뭐라고 할까? 혹시 이건 원래 민수 줄 재산이었다 하며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가려 하진 않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 아주 선명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죠. 영자야,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도 돼. 이젠 너도 너 인생 좀 살아봐.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래요. 이건 우리가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저 혼자라고 해서 이 돈이 가치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가 학원비 200 나간다고 하며 어머니한테 손 내민 걸 외면했을 때, 정희가 전화 한 통 없이 죄송하다고만 했을 때, 저는 그들의 선택을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아직, 그래도 자식인데 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마도 자식을 향한 내 마음의 미련이겠죠. 더 이상 저 자신을 속이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돈을 내가 직접 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답게 살기 위한 시작으로. 그리고 민수에게도 정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날 외면했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건 이제 가족의 이해가 아니라 내 삶의 회복이라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읍내를 오갔습니다. 부동산을 알아보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손으로 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남길 것도 없다. 그 문장을 제 일기장 맨 앞에 적어두었습니다. 이건 제가 제 인생에게 주는 첫 번째 선언이었으니까요. 계좌를 정리하고 땅 문제까지 일단락 지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조용한 마을 골목길에 낯익은 자동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정 SUV 민수차였죠. 엄마, 여기 계셨네요. 민수가 급하게 내려오더니 마당까지 달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바짝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 뒤엔 정희가 아이들도 없이 단둘이 따라오고 있었죠. 어머님, 오랜만에 뵙네요. 서울은 아직도 추운데 여기 공기는 참 좋네요. 역시 어머님은 자연 속에서 사셔야. 말을 이어가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 전화 속에서 들었던 그 날카로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부드럽고 다정하게 들렸습니다.
순간 소름이 끼칠 정도였죠. 엄마, 제가 들었어요. 그 동네 땅이 재개발 들어간다면서요? 그 집도 이제 시세 많이 올랐다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한 적 없는 계좌와 땅 이야기. 아마 읍내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온 거니? 민수는 당황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 생각나서요. 아무도 안 계시고 혹시 불편하신 건 없는지. 정희는 바구니를 내밀며 어머님 좋아하시는 도라지청 가져왔어요. 어머님 목이 예민하시잖아요. 하며 살갑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며느리 입에서 어머님이라는 말이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나올 줄이야. 그날 저녁, 둘은 마치 오랜만에 찾아온 효부처럼 행동했습니다. 민수는 마당 낙엽을 쓸었고, 정희는 부엌에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집의 싱크대가 어디가 고장났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갑자기 된장을 찾고 국간장을 따지는 모습을 연기라고 부르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 오세요. 우리 집으로 같이 가요. 방 하나 정리해 둘게요. 손주들도 엄청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님, 서울이 병원 가기도 좋고, 이제 어머님 연세에 혼자 계시는 건 무리예요. 민수 오빠도 걱정 많이 해요. 그 말들 속에서 저는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재산 앞에서 새로 쓰여진 대본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민수가 슬쩍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땅 매매는 아직 안 하셨죠? 응, 그럼 잘 됐다. 엄마 명의면 세금도 많이 붙고 복잡할 텐데. 우리 명의로 정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저희한테 물려주실 거니까. 그 말이 끝나자 정희도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진짜 도움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저희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절대 어머님 돈 노리고 온 거 아니에요. 노골적이지 않게, 하지만 명확하게 그들의 목적이 제 눈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하나도 떨쳐버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도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쯤이면 확인은 충분하다. 그 밤, 저는 마당에 나와 달빛을 바라보며 마지막 대사를 마음속에 적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는 전화도 받지 않던 사람들이 돈 앞에선 참 따뜻하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와 정희를 불렀습니다. 전날 밤, 이미 모든 결심은 끝났습니다. 민수야, 정희야. 너희 어제 말한 거 나 생각해봤어. 둘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기대 섞인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절대 다른 뜻 없어요. 정말로. 어머님, 부담 가지지 마세요. 저희야말로 감사하죠.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 말대로 이 돈 나 혼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겠더라. 정말요, 엄마?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고 정희는 손을 모으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준비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이 돈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했어. 나를 도와줬던 분들, 어려운 형편에서도 서로 나누며 살아온 이 마을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제껏 외면했던 내 삶을 위해 조금씩 나눌 생각이야. 네, 남은 건 지역 장학회에 기부하고 읍내 요양원에 내 이름으로 물품 후원할 거야. 집도 팔 생각이고
그 돈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작은 전셋집 하나 구해서 쓰면 돼.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돌렸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그게 그냥 엄마 편하게 지내시라고 말씀드린 거지. 민수야, 내가 병원비 없다고 말했을 때 너 뭐라 했는지 기억나니? 그건 그땐 요즘 형편이 안 좋다. 학원비로 빠듯하다. 당장 줄 수 있는 돈이 없다고 했었지. 엄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돈이 달라진 거지. 내가 한 말에 민수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정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린 그저 어머님 걱정돼서. 그래. 걱정 많이 했겠지. 혹시 내가 치매라도 걸렸어. 도장 찍고 재산 넘겨줄까 싶어서. 그 말에 정희의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옆방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너희에게 주려고 준비한 거야. 민수가 재빨리 봉투를 집었고 열자마자 안에서 나오는 건 다름 아닌 빈 종이 3장과 마음의 빚을 탕감합니다라는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 해준 만큼 나도 그만큼만 돌려주려고. 돈은 없어도 정은 남기고 싶었거든. 정희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님, 이게 다예요? 우린 가족이에요. 어머님은 평생 저희 위에 사셨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남기지 않기로 한 거야.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무얼 남겨줘도 다 헛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 순간 민수는 봉투를 테이블에 내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엄마. 그럼 앞으로도 혼자 잘 사세요. 정희는 말없이 남편을 따라 일어났습니다. 대문을 나서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죠.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을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방 안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핀 개나리꽃이 젖어가는 모습이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야 마음이 정말 비워졌다는 걸 느꼈을 뿐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 며칠간은 적막했습니다. 전화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 한구석이 서운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 며느리가 등 돌린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이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서 함께 김장을 담갔던 할머니 한 분이 들깨가루와 말린 호박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혼자 계시니 심심하실까봐.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읍내에서 잡화점을 하는 아주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미숫가루를 들고 오셨고 또 다른 이웃은 우물물로 씻은 갓김치를 가져오셨습니다. 아줌마 요새 얼굴이 밝아졌어요.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우리 같이 점심 한 끼 하실래요? 그런 소박한 말들이 나를 살렸습니다. 민수가 서울로 돌아가고 정희의 SNS에는 평소처럼 고급 음식 사진과 백화점 쇼핑 영수증 자랑이 올라왔습니다. 그 속에 어머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기에 실망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우리 동네 할머니들과 마당 평상에 앉아 도토리묵에 초장을 찍어 먹으며 웃고 떠들며
그동안 몰랐던 내 삶을 하나하나 채워나갔습니다. 한 번은 마을회관에서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역 아이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 행사였습니다. 그 자리에 초대받은 저는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번에 장학금 기탁을 해주신 우리 마을의 귀한 어르신 오영자님을 소개합니다. 순간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졌고 저는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 박수는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순수한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고 찬 공기 속에서도 가슴 한편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란 걸. 사랑은 계산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 조용한 마을에서 저는 늦게나마 제 인생의 진짜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잠하던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아들이라는 글자가 떠 있는 걸 가만히 바라보다가 저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짧은 안부 뒤 민수는 다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 시간이 되시면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정희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요. 의외의 제안이었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던 그들이 갑자기 집으로 초대하다니. 속이 뻔히 들여다보였지만 저는 그냥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그 주 주말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손엔 비닐봉지에 담긴 제철 나물과 마을에서 만든 된장을 들고서요. 민수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정희가 밝은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이리 들어오세요. 밥상에는 갈비찜에 잡채까지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 진짜 그런 뜻 아니었어요. 그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 정희가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님, 그때는 저희도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편하게 지내시게 해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자꾸만 내 표정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혹시 지난번에 말씀하신 기부 아직 안 하신 거죠? 그 순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도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그 돈 아직 갖고 계신 거잖아요. 저희 생각해 주셔서 그런 거라면 이젠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약속드려요. 저는 조용히 물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한 모금을 삼키고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다 끝났단다. 나는 그 돈으로 나를 찾았고 사람다운 대접도 받아봤고 무엇보다 마음이 참 편해졌어. 엄마, 민수의 얼굴이 서서히 굳었습니다. 정희는 연신 입술을 깨물며 손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혹시 전부 쓰신 건 아니시죠? 남은 게 있다면 그 일부라도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게. 민수야, 그런 말 이제 그만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너희 집에 온 게
돈 때문도 아니고 무언가 기대해서도 아니야. 그냥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어. 확인이라니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 그래도 내 아들이고 내 며느리인데 정말 조금이라도 나를 생각해 줄까 싶어서.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난 이제 확신했어. 너희는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남긴 것만 보더라. 그 말에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걸어 나오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라. 단, 내 전화번호는 오늘로 없어진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 누구도 날 붙잡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그 속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디어 나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만이 가슴 속에서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돌아온 날, 저는 다시 우리 마을의 작은 평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기와장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졸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트랙터 소리조차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그동안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처음부터 틀렸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지 못한다면 이젠 더 이상 억지로 붙잡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 작은 배려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조용히 단단하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민수와 정희는 그날 이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혹시나 하고 핸드폰을 자꾸 들여다봤지만 이제는 그런 버릇도 사라졌습니다. 이따금씩 옛날 사진첩을 들춰보기도 하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그 시절을 덮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마을 어린이들의 발표회가 있었는데 사회자가 저를 우리 동네에서 가장 품격 있는 할머니라고 소개하더군요. 그 말이 괜히 눈물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내가 가진 걸 나눴어. 누군가 웃고 누군가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걸로 나는 충분히 괜찮은 인생을 살아낸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햇살을 느끼고 고요한 마당에 피어오른 김을 보며 혼자라도 풍성한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어 이름을 부르며 웃어봅니다. 오영자,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있었다면 삶에 있어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전해졌다면 이야기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 셈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잠시만 시간을 내셨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진심을 잃지 않는 삶, 존엄을 지키는 선택,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영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